그래서 일단 과학의 기본량인데, 일단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과목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시간이랑 공간이야.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공간에 대해서 크기를 측정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나 공간의 그런 크기 범위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스케일,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크기는 시간 규모. 그래서 만약에 짧은 시간이면 시간 규모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이면 시간 규모가 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규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제 큰 공간이면 공간 규모가 클 거고, 이제 작은 공간이면 공간 규모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미시 세계랑 거시 세계로 나누는데, 여기서 시라고 하는 거는 보일 시자야. 그래서 미시 세계는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그럼 거시 세계는 큰 것자 쓰거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부터 이제 거시 세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감각기는 거의 눈이나 코나 귀나 혀, 피부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눈. 그래서 미시 세계는 굉장히 작은 규모, 안 보이는 거, 원자, 분자, 이온 이런 거는 미시 세계. 그 다음에 거시 세계는 여기 공간도 거시 세계, 나무, 암석, 그 다음에 태양계, 은하, 우주까지 이제 다 거시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예시를 들어볼까? 여러분, 세포는 미시 세계일까, 거시 세계일까? 미시, 거시, 세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세포 애매하지. 일단 여러분 대부분의 세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미시 세계라고 하시는 게 맞는데, 눈에 보이는 세포가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드세요. 계란이라고. 네? 계란은 세포 하나니까. 그래요? 네. 계란 세포 2개라고 생각해서? 3개? 세포 하나예요? 네, 세포 하나예요. 수정란이잖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수정란이니까 세포 하나지.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세포는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되는 미시세계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예시 보시면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0.1 나노미터, 여기서 스몰에는 나노라고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에요. 그래서 지름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10억 분의 0.1미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 그냥 작다.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150 아토초, 아토는 10의 마이너스 18제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미시세계의 이제 공간은 나노미터, 미시세계의 시간은 아토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태양과 지구, 얘네는 이제 거시세계 예시로 나온 건데,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1AU라고 해. 이거 7단원에서 하셨죠?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365일.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시 세계에 이제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공간은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제 미시세계도 있고 거시세계도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세포는 미시세계잖아.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태양이랑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초시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측정했던 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측정했던 게,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시세계의 시간과 길이 측정만 가능했는데, 시간 측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등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를 들면, 여러분 잘 알 거야. 일단 여러분 하루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하루라는 정의, 하루. 여기는 상식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루는 뭐냐면, 태양이 가장 높게 뜰 때부터 그 다음날 태양이 가장 높게 뜰 때까지가 하루야. 이해 갔어? 점심 12시 때부터 점심 12시 때까지를 하루로 정한 거다. 이게 태양의 위치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 1년은 어떻게 정하게?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야. 그래서 365일이지. 누구의 위치 기준? 태양 위치 기준이지. 그럼 한 달.
보름달서부터 그 다음 달 보름달까지가 음력 한 달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태양인지 달의 모양 변화 이용했다는 거는 요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절기, 하진지, 동진지, 그런 절기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자시계는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은 거를 진자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진자가 길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달라. 그러면 진자 이제 실의 길이를 일정하게 이제 설정을 해두면 얘가 반복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측정을 한 거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측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신체의 일부의 길이나 일정한 길이의 막대를 썼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남은 게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 미쿡에 그 피트나 인치 같은 거 있지. 피트가 아마 손가락 길일걸? 그 다음에 뭐 동양에서 척이나 자 같은 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신체를 이용해서 길이를 쟀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길이의 막대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하는 거예요. 요 정도를 그냥 예시를 들면 1m라고 정하자. 그러면 각각의 관공서에다가 요만한 길이 막대를 공급을 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길이를 재라고 했던 게 옛날의 길이 측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를 이제 이용을 했죠. 근데 이제 현대는 이렇게 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나 우주 같은 규모에서 는 현상을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시간 측정 같은 경우 줄치세요. 세슘 원자시계를 측정합니다. 세슘 원자시계. 이거는 숫자를 못 외우겠어요. 자, 요새 쓰는 거 이제 세슘 원자시계인데, 이 세슘 원자가 나중에 이거는 스펙트럼 가서도 하겠지만 빛을 방출을 해요. 얘가 이제 빛을 방출을 하는데, 이 빛이 1초에, 이거 못 외워요. 미안해요. 얘는 못 외우겠어요. 1초에 91억, 잠깐만. 91억, 그 다음에 9263만, 그 다음에 1770번 진동을 하는데, 다시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데, 이거를 역수를 하면 1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요.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결국은 이제 빛의 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요새는 1초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측정 같은 경우에는 빛을 씁니다. 빛의 체크를 할까요? 빛의 속력이 일정해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재거나 반사돼서 돌아온 두 빛을 비교해서 길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그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자 여기서 우리 초등학교 때 그게 나와. 거리는 뭐 곱하기 뭐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얘가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세컨드 걸리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올 때 8초가 걸리거든요. 8초. 그러면은 빛의 속력에 8초 곱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나와? 태양에서 지구 사이 거리가 나오지. 그렇게 잰 거야. 그 다음에 달까지 거리도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서 달에 빛을 쏴. 그럼 빛이 왕복하는 시간이 있지? 그럼 왕복 시간의 절반을 해.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을 곱해.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28만 킬로미터인 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일정하다라고 과학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빛을 이용해서 빛이 이동한 시간을 재거나 혹은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을 이용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정말 집중 안 하고 들으면 안 되지.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쪽에 이제 오시면, 그래서 이제 현대는 이제 정확하게 더 측정 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부터 눈에 보이는 규모까지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큰 위치를 재는 거, 굉장히 먼 거리 위치를 잴 때 쓰는 게 GPS야. GPS가 이거 진짜 아까 북한말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24개가, GPS 위성이 24개가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성 3개를 이용을 해서 물체 위치를 추적을 하는 게 GPS인데, 오차를 수정하려고 보통 이제 4대를 이제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넓은 영역은 이제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의 간격도 잴 수가 있고, 어떤 굉장히 그 안에서 작은 물체의 위치도 이동거리도 측정할 수 있죠. 이게 위성으로 사진 찍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반신까지 나온다며. 뭐 그렇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GPS로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우리 위치 되게 많이 쓰잖아. 스마트폰 같은 거 이용해서 위치 되게 많이 쓰지.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선을 이용하는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인데, 참고로 광학현미경 밑에 쓰자.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하는 현미경이야. 여러분 그 현미경으로 학교에서 실험 해봤니? 학교에서 쓰는 현미경이 광학현미경이거든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가능해? 기억 잘 안 나지? 그것까지 봤거든. 양파세포 봤던 거 기억해요? 양파세포 이렇게 보면 핵이랑 염료체가 되게 조그맣게 있지. 그 정도. 그래서 핵 정도까지는 광학현미경으로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물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빛 대신에 전자선을 쓰는 건데,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써놓을까요? 원자나 바이러스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원자나 바이러스도 보이더라. 원자나 바이러스까지 이제 보이더라. 그 다음에 그 전자현미경 중에서도 전자선의 속력을 더 빠르게 해서 물질을 통과시키는 현미경이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인데, 이거는 원자나 분자 내부까지도 보이더라. 그래서 나노초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자힘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원자를 촬영하는 거. 그래서 시료 표면의 원자들을 촬영을 하면 이게 원자의 모양이 어쨌든 원자의 모양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인다라기보다 측정이 되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원자 크기를 측정하는 거. 그래서 거기 전자현미경부터 원자힘 현미경까지는 미시 세계를 측정하는 현미경인 거예요. 작은 물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놓은 건데,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놓으면 시간이나 장소나 날씨에 상관없이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허블망원경. 그래서 허블망원경은 그 허블망원경 이용해가지고 이제 허블망원경이나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거 측정을 했거든. 이건 이제 먼 거리니까 이제 거시 세계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그래서 이제 기본량과 단위인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국은 측정이라는 거 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측정 가능한 양 중에 물리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이거는 그냥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얻는 어떤 값을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에 대해서 측정해볼까? 그럼 나의 뭐를 측정할 수 있어? 키 잴 수 있지. 몸무게 잴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손가락 굵기라던가 부피라던가 이런 거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길이, 부피, 그 다음에 뭐 질량, 밀도, 점점점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얻는 거는 이제 물리량이라고 다 얘기를 해. 근데 이 물리량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물리량을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기본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본량. 그래서 기본량 7개는 외워야 돼. 기본량 7개는 외워야 돼.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물리량을 이제 기본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량 7개는 일단 시간에 관한 건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관한 게 길이, 그 다음에 물질의 양에 해당하는 게 질량이랑, 그 다음에 물질량,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이제 밝기, 광도, 이런 식으로 이제 7개, 기본량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 그 다음에 이제 물질량, 온도, 전류, 광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일단 측정을 했으면 이 정도 크기가 얼마가 될 거야 라는 값을 정해줘야 돼. 그래서 단위라는 걸 붙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단위를 이용해서 크기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본량에 대한 단위는 국제적으로 정했어. 그래서 그걸 국제적으로 정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SI 단위계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SA 단위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국제 단위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SA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뭘 쓰게? 시간은 무조건 초, 세컨드예요. 시간은 무조건 초를 쓰고, 그 다음에 길이는 무조건 미터는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이게 이제 나중에 화학하거나 이러시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화학은 센티미터 많이 쓰니까, 센티미터 그림 많이 쓰니까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량은 몰. 그래서 얘는 몰이라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들어. 몰은 이제 원자를 덩어리로 묶어놓은 걸 몰이라고 하거든요.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1몰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거 들은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몰. 그 다음에 온도 조심하라. 온도는 켈빈을 씁니다. 온도는 켈빈, 절대 온도고, 참고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온도는 뭐를 쓰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는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를 쓰죠. 근데 과학에서는 켈빈 쓰는 거 조심. 참고로 이거 섭씨 온도 켈빈 고치는 거 기억나?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켈빈을 쓰는 거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환할 때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절대 온도는 켈빈인데 얘는 섭씨 온도에다가, 아이고 잠깐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자? 273을 더하시면 돼요. 273을 더하시면 이제 절대 온도.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웠던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몇 켈빈으로 정의하냐면 0켈빈으로 정의하거든. 이게 이제 섭씨 온도로 고치면, 굳이 치면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요거 밑으로는 온도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도는 일상생활에서는 도씨를 섭씨 온도를 많이 쓰지만 실제는 절대 온도 켈빈을 더 많이 쓰고, 전류는 이제 A라고 쓰고 뭐라고 읽느냐? 암페어라고 있죠. 암페어. 그 다음에 이제 광도는 럭스를 쓰기도 하지만 칸델라를 주로 쓴다고 해요. 광도는 그냥 말 그대로 뭐의 밝기? 빛의 세기 단위야. 빛의 세기 단위.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몇 개를 외워주자. 이렇게 여기서 7개는 외워주자. 여기서 7개는 외워야 돼. 좋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7개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 국제 단위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요렇게 하자고, 이게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제 협력을 한 거고, 이제 변하지 않는 값, 상수들을 구하는 실험 방법이면서 기본량의 단위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뭐를 예시를 들면 좋을까? 뭐를 예시를 들면 좋을까? 예를 들면 길이, 아까 길이 같은 거 이제 예시를 들면, 그 변하지 않는 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똑같거든. 그래서 빛의 속력을 이용을 해서 1m를 정의를 해. 그런 식으로 뭔가 변하지 않는 값들을 이제 기준으로 한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이제 약속해서 쓰고, 이거를 이제 안 지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미국이나 영국 유학 가면 조금 조심해야 돼. 걔네 단위를 요걸 안 써. 미터 안 쓰거든. 뭐 쓰게? 걔는 인치나 피트 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뭐 힘 단위 같은 경우도 뉴턴 안 쓰고요. 그 다음 에너지도 줄 안 쓰고요. 막 등등등등등등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측정해서 얻는 값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값은 무슨냐? 기본량. 됐어? 요거는 이제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거기 이제 기본량의 확립과정, 그래서 국제 단위계까지 확립과, 얘는 조금 읽고 가면, 이제 미터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한 거는 이제 1790년에 프랑스에서 미터법 제정. 그래서 길이는 미터로 하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하자, 단위법 하고 나서 이제 1875년에 이제 미터법을 국제적으로 하자라고 하고, 시간이랑 전류랑 온도랑 관계 물질량 해서 7개로 확립한 다음에 이제 1960년에 국제 도랑 총회에서 이제 국제 단위계 통일한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것만 측정하지는 않거든요. 요것만 측정하지는 않고 이 기본량으로부터 또 물리량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도량이라 그래. 유도량. 그래서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량으로부터 얻어낸 거를 유도량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넓이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넓이 어떻게 계산하니? 넓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계산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지? 그래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넓이 이렇게. 얘는 유도량이야.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유도량을 얻어내요. 그래서 1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래서 유도량이랑 단위량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량 단위 같은 경우는 SI 단위계에서 정의를 해놨는데, 유도량 단위는 이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로가 미터고 세로가 미터기 때문에 넓이 단위는 뭐라고 쓰는 거게? 가로가 미터고 세로가 미터니까 얘는 몇 미터? 제곱미터야. 그러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곱미터잖아. 제곱미터의 미터니까 뭐라고 써야 돼? 얘는 세제곱미터. 요렇게 유도한다고. 요렇게 유도한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속력이랑 가속도에서 얘도 말씀드리면, 속력은 모분의 모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죠. 그래서 시간 단위 미터, 거리 단위 미터, 시간 단위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여러분 이제 오래 하실 건데,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자가 미터 퍼 세컨드고 분모가 세컨드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게?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유도한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니까 다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힘 나와 있는데, 힘은 좀 불만이네.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 어떤 질량의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 녀석이 얼마나 속도가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계산하거든. 그래서 힘 단위는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여기 이제 가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쓰고, 다른 말로 뭐라고 쓰게? 이건 약간 이건 알긴 알아야 돼. 뒤에 나와. 힘. 영국 사람. 마뉴얼력 법칙. 뉴턴이요. 자, 얘는 그 뉴턴. 요게 뉴턴이야. 그래서 1뉴턴은 1kg 물체가 1초에 1m/s 빨라지면 1뉴턴. 그렇게 정의한다. 그 다음에 밀도, 압력, 농도 나왔네. 거기 압력 먼저 간다. 자, 압력은 우리가 이거를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압력으로 정의를 해. 압력은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압력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이제 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기 때문에 지우면, 그래서 압력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 제곱이 되고,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파스칼이라고 해. 파스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더 갈까? 자, 거기 이제 밀도 나왔지? 아이고, 왜 모르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 자, 밀도는 여러분 중2 때 배웠어. 뭐분의 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지. 물질의 빽빽한 정도 밀도. 그래서 밀도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부피 단위가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조합할 수 있어야 돼. 조합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 자, 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량의 액체의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어가 농도기 때문에, 얘는 용액의 부피분의 그 물질의 양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물질의 양을 나타낸 단위가 이제 몰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 대신에 몰 쓰고, 그 다음에 부피 대신에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쓰는 건데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공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단위를 보세요. 이해 가셨나요?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단위를 보시면
공식이 이제 생각이 안 나도 뭐 할 수 있다. 대충 유추해서 문제 푸실 수 있거든요. 특히 약간 여자 학생들이 다 이상해. 여자친구들이 더 이상하잖아. 여자들이 보통 계산하는 거를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니? 계산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하기 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여러분 계산해야 되는데 공식이 생각 안 나면 단위를 보시면 돼요. 됐어? 단위를 보면 돼. 그럼 이제 단위는 이렇게 해서 끝났으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문제는 이게 단위가 규모를 다 못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예시를 듭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미터로 얘기하면 되게 적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구래.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를 미터로 얘기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겠지. 그래서 그럴 때 크기가 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요걸로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접두어라 그래. 그래서 접두어는 조금 이거는 외워야 된다기보다는 살짝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 수능으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접두어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접두어는 살짝 가는데 일단 여러분 10의 0제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의 0제곱을 기준에서 보통 333 단위로 가. 그러면 10의 3 같은 경우에는 킬로라고 붙여. 킬로.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1km는 몇 미터? 이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1m는 아니다.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1km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m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1km는 1000m. 요거보다 세제곱 큰 거는 메가라고 붙여. 메가. 어제 들어본 적 없니? 컴퓨터에서 들어본 적 없어? 컴퓨터? 메가바이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메가바이트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는 1000배지. 1000킬로바이트고 1000킬로바이트고 얘는 10의 6제곱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보다 10의 9제곱이면 기가. 한국어로 쓸 거 그랬나? 기가, 메가, 킬로 이렇게. 기가도 들어봤지? 12제곱까지만 갈게. 12제곱은 뭐라 그러게? 테라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컴퓨터 용량이 몇 바이트? 512메가바이트 아니면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거든요. 그래서 1테라바이트는 1000기가바이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두어 그렇게 이제 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책에 있으니까 살짝 낀 게 거기 지금 살짝 10의 몇 제곱이 있어? 10의 이제 제곱이 거기 이제 10의 제곱이 이제 H라고 쓰고 헥토라고 나는데 요거는 그냥 예시 하나 들면 중3 때 예시 가면 돼. 혹시 기억하니? 1기압은 몇 헥토파스칼? 너무 심한 걸 했냐? 자, 1기압은 세상에 1013 헥토파스칼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헥토 붙었잖아. 그럼 이게 100이란 뜻이기 때문에 1013 00 파스칼이란 뜻이야. 그래서 100배 가면 돼. 그래서 헥토파스칼. 이렇게 예시 하나 갖고 그다음에 그래서 큰 단위로는 얘기하기가 힘든데 이제 커지는 경우에 접두어를 붙여요. 그 다음에 미시 쪽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10의 마이너스는 m 밀리라고 합니다. 밀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1mg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mg은 그대로 붙일게요. 10의 마이너스 3g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킬로그램 1000m 그냥 붙었듯이 1mg은 10의 마이너스 3g. 이 처음 하면 또 어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뭐가 되는 거게?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9제곱 정도는 기억해라. 이 친구를 뭐라고 하죠? 나노라고 해요. 나노. 그러니까 만약에 1나노미터예요.
채점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11쪽. 자, 11쪽 보시면, 자, 일단 자연세계. 자, 자연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세계 크기 범위 규모. 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걔는 외우라 했지? 시간 정밀하게 측정할 때 무슨 시계 쓰세요? 세슘 원자시계를 쓰시는 거예요. 세슘 전자시계래. 세슘 원자시계. 그래서 GPS에 탑승되어 있는 시계는 세슘 원자시계 쓰고요. 그래서 빛의 왕복 시간, 반사될 두빛 비교해서 이제 된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55X. 3번에 왜 틀렸냐면 관계없이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적당한 방법을 써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작은 물체를 측정할 건데 망원경 쓰면 안 되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에 거시세계, 미시세계. 그 다음에 3번에 니은 디귿.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거는 이게 과거의 방법이에요. 4번에 OXO. OXO.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쪽에 빈칸 갖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량. 그래서 7개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단위는 SI 단위계 혹은 국제 단위계 쓰고, 그 다음에 이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하고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55X5고요. 유도량을 기본량으로 표현하는 거지. 기본량 단위는 그냥 기본량 단위야. 그래서 없다가 맞아. 그래서 1번에 3번에 X고, 그 다음에 기억의 켈빈은 온도, 그 다음에 니은의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3번에 속력은 미터 퍼 세컨드니까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미터니까 기억.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니까 기억 니은을 써야겠죠. 걔는 기억 니은 되는 거예요. 보기에서 구조하고 있으니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에 자, 1000m는 몇 킬로미터? 1킬로미터지? 1000m는 1킬로미터. 그 다음에 0.001g은 뭐지? 0.001g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그램이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그램이니까 몇 밀리그램? 1밀리그램이겠지? 한 번 더? 여기 괜찮아? 1밀리그램이지. 요거 근데 조금 불안하긴 해. 거기 조금 거기 17쪽에 미안한데 17쪽에 5번 한 번만 더 해볼래? 자, 거기 1 나노미터. 그러니까 다시 약간 외우면서 가.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그 다음에 1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10의 마이너스 6제곱그램. 그 다음에 1 밀리초. 1 밀리세컨드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세컨드. 그 다음에 4번은 진짜 말이 안 되긴 한데 1 센티파스칼이요. 1cm,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보통, 근데 아까 이거 예시로 아까 써줬었다? 헥토파스칼 기억해? 그래서 얘는 헥토파스칼이야. 그 다음에 1메가줄 같은 경우에는 메가가 10의 6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0의 6제곱줄. 됐어? 접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면 틀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내보자. 여기 재미없는 건 빨리 끝내보자. 뒤에는 재미있냐? 그렇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얻는 값, 물리량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측정해서 얻는 물리량을 했으면 측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측정. 자,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구, 적당한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를 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 그래서 저때 쓰는 거를 이제 측정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고, 측정 도구까지 써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로 길이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용철 저울로 무게 재고, 그 다음에 윗접시 저울로 질량을 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재는 건데, 어쨌든 정확한 도구랑 정확한 단위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조금 들면 혹시 눈금 실린더 아나? 자, 눈금 실린더로 뭐 측정해? 여기서 이제 부피를 재거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눈금 실린더 이용법이 나와.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도 갑니다.
단위는 밀리리터예요. 자, 그러면은 액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액체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기 읽을 거예요? 밑에 읽을 거예요? 아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밑에 읽어주는 거야. 여기, 아니, 나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뭐 맞춰서 읽어줘야 돼? 수평 맞춰서 읽어줘야 돼. 그래서 기억 안 나니? 위로 볼록하면 어디 읽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랬어요? 예. 요렇게 읽고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수평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눈금 단위가 밀리리터지. 얘가 잴 때는 이게 측정값을 얘기할 때는 최소 눈금에 10분의 1까지 읽어야 돼. 최소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ml라고 읽어야 될까? 11.0ml라고 읽어야 될까? 이게 맞고 얘가 틀리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값이 예를 들면 여긴 내가 아직 눈금 얘기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얘도 똑같이 단위가 밀리리터 단위인데 얘가 5고 6이면 5라고 얘기 안 할 거잖아. 6이라고 얘기 안 할 거지. 이 친구는 어떻게 읽을 거야? 사이값이니까 5.5ml라고 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ml까지 가면 얘를 어디까지냐면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그러면 1g 단위면 0.1g까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1kg 단위면 0.1kg 단위까지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적절한 측정 단위, 측정 도구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재야 이 녀석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서로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줄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뭘 해야 되냐면 어림이라고 하는 거 해야 돼. 어림 잡는다 할 때 어림이거든요. 어림 잡는다 할 때 이제 어림인데 이 어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저 측정값을 이제 추정하는 것.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를 이제 어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몸무게를 잴 거야. 몸무게를 잴 건데 보통 여자들 뭐 평균 몸무게가 뭐 40에서 100kg 사이라고 어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1g 측정 저울에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됐어? 저울이 부서지겠지. 그럼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전에 측정값을 조금 추정을 해야 정확하게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이제 정확값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진짜 실제로 예시인데 선생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온도계가 50도씨 온도계가 있고 100도씨 온도계가 있거든요. 온도의 그 측정 최대값이. 그래서 근데 물 끓이는데 내가 50도씨 온도를 했었네? 어떻게 됐을까? 온도가 깨졌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 모르게 버렸죠.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어림 잡아서 어떤 값이 될 것인지 조금 추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림은 측정 도구 없이 양을 추정하는 건데 과학적인 사고 과정, 자료, 측정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철이 끓는 점을 잰다라고 했을 때 대충 철이 끓는 점에 대한 기본 정보는 있어야 되는 거지. 2750도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측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준을 측정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측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만든 기준을 측정표준이라고 하는데 표준화된 측정 단위, 그러니까 1m, 1cm, 1kg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뭐 부피는 눈금 실린더로 재는데 뭐 예를 들면 물에 녹지 않는 예를 들면 부피는 눈금 실린더로 재는데 이거는 액체의 경우에는 눈금 실린더로 재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자로 재가지고 공식을 쓴다던가 뭐 예를 들면 물에 녹지 않는 불규칙한 모양의 고체는 자로 길이를 잴 수가 없으니까 그 녀석을 액체에 넣었을 때 뭐 이런 부피를 이런 방법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물질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데 약간 여러분 거랑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을 할 때는 기준이 탄소예요.
탄소 12g을 기준으로 해서 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준물질 있다던가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시로 길이의 측정 표준 변화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그냥 이거는 살짝 소개를 조금 하면, 이제 1m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어디서 뒀니? 라고 하는 건데, 1m는 일단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를 북극이나 남극을 이제 통과하는 선이 있지. 여기 선에서 직접 측정한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북극에서,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1을 측정을 해. 이건 직접 쟀고, 요거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해서, 요거의 1000만분, 이걸 1m로 정의를 해서, 그런 다음에 요 정도가 1m입니다 라고 하는 미터 원기라고 하는 거를 제조를 했어요. 아까 미터법 기억하시죠? 요거를 이제 미터 원기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프랑스에서 이제 했는데, 이 미터 원기를 이제 해서 이게 1m야 라고 각각의 나라에 나눠준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미터 원기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부서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길어지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미터 원기가 계절이나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미터 원기 길이가 이제 들쭉날쭉해지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 거기 1983년에 아까 선생님이 빈 얘기했던 거 기억해? 빈 얘기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이게 1800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1m를 정의했어. 빛의 속력이 어떻게 정했냐면, 이게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세컨드이기 때문에 1m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의 속력에다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빛이 몇 초 동안 간 거리로 했냐면 3 곱하기 10의 8제곱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1m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 이거 다른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 반올림 하시면 반올림 하시면 3억이 나와요. 거기 반올림하면 3억 나오지? 요게 3억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표준량, 아까 그런 그 상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제 1m는 이 빛이 이 시간 동안 간 거리를 1m로 정의하자라고 아예 그냥 이제 바꿔버린 거지. 그냥 기준이 바뀐 거야. 왜냐면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여기 미터 원기가 있는 것처럼 킬로그램 원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무거움이면 1kg이야 해서 나눠줬는데, 요새는 이제 그거는 쓰진 않고, 요새 1kg은 어떻게 정의하더라? 요새 1kg이 아마 우주 공간에 나가서 이 정도 힘들었는데 1m/s로 빨라져 1kg 뭐 이렇게 한다던가 하긴 하거든. 어쨌든 얘는 정확한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측정 표준, 그래서 이제 측정을 위해서 만든 기준, 표준은 어디에 쓰느냐? 예를 들면 이제 단위에 대한 측정 표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온을 뭐로 쓴다? 도시로 쓴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더니 너무 뭐 한 거야? 너무 온도가 낮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온도가 낮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미국은 화씨를 쓰잖아요. 영도씨가 32화씨거든요. 그 이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근데 막 여기 32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화씨라고 읽으면 영도씨인 거잖아. 그럼 되게 춥겠거나 했는데 32도씨면 굉장히 더운 거지. 요런 거 되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속도는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니까 이제 1세제곱미터는 몇 마이크로미터냐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표시 그램, 밀리그램, 밀리리터, 저는 그거 봐요. 칼로리 이제 봐서 이 정도구나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세기는 dB는 데시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0데시벨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고요. 10데시벨은 10배 큰 소리, 20데시벨은 100배 큰 소리, 30데시벨은 1000배 큰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사장 소음 기준이 60데시벨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심할 거는 0데시벨은 60배가 아니야. 0데시벨 60배가 아니라 10의 6제곱배, 100만 배야. 그래서 엄청 큰 소리지. 이게 오히려 다시, 그러니까 데시벨 단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10대10에 20대10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얘는 가장 작은 소리야. 중요한 건 아니다. 얘는 가장 작은 소리고 요거의 10배, 요거의 10배. 그래서 요게 20대10에는 100배 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데시벨 단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은 당뇨병 환자도 주로 많이 쓰지. 그래서 1데시리터당, 혈액 1데시리터당 몇 밀리그램의 포도당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혈당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단위에 대한 표준이 명확해야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숫자를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쪽 오시면, 자, 그래서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읽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의 화학물질 이런 경우도 이제 공기의 부피 얼마당 몇 밀리그램이냐 몇 마이크로그램이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 할 때도 기준이 명확히 된다는 거야. 어떤 소음인 건지, 발바닥으로 누른 건지, 벽을 주먹으로 친 건지, 그 다음에 측정기구 어떤 걸로 측정했는지, 그 다음에 소리를 귀를 대고 있는지 귀를 멀리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표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 미세먼지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정확해야 정보를 받았을 때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이제 조금 부당거래 같은 걸 이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위가 달랐을 때 아까 저 온도 얘기처럼 이제 혼란의 사고 방지할 수 있고 등등등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9쪽 밑에는 그냥 같이 갈게요. 거기 핵심 체크는 같이 갈게요. 밑에는 살짝 한번 풀어봐. 조금 긴장 풀리니까. 자, 그래서 물체 질량, 길이, 부피 등 양을 재는 활동 두 글자. 측정. 그 다음에 이 측정할 때 도구 없이 이 정도 거라고 추정하는 활동이 어림.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할 때 필요한 정확한 기준, 과학적 기준, 그거를 측정 표준. 그래서 단위나 방법이나 도구, 표준 물질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다. 자, 거기 밑에 한번 4개 한번 풀어봐. 자, 그래서 과학탐구에서 측정. 자, 양을 재는 활동 맞고, 측정 도구 없이 수행하는 건 어림이에요. X입니다. 1번에 2번만 X예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를 수치와 단위를 나타내는 거 맞고, 수치는 숫자,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뭐 미터 같은 거. 그 다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맞고. 자, 2번에 어림이죠. 어림. 그래서 측정 도구 없이 추정하는 거 어림. 그 다음에 3번에 O, X, O고요. 측정 도구의 표준의 단위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숫자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일단은 답은 니은만 틀렸고 나머지는 맞지. 일단 혈당량 같은 경우는 단위 딱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는 거는 어림이죠. 이거 측정 손이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서 조립하기가 쉽게 한다. 여기 좀 빨리 넘어갈게. 마지막 여기 20 마지막. 여기 빨리 넘어갈게. 넘어가고 있어. 자, 여기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측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자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호라고 얘기해요. 신호. 신호. 그래서 신호.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뭔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걸로 이제 변화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신호가 빛일 수도 있고, 이제 소리일 수도 있고, 뭐 압력일 수도 있고, 뭐 온도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되는데, 굳이 뒤에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빛이라던가 소리 같은 경우는 형태가 이제 파동이 되는 거고요. 압력이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동까지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뭔가 유용한 뭔가가 들어오면 걔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걔를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 지진파 기억해? 무슨 파 있었어? P파랑 S파 있었지? 그래서 P파가 속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뭐 이제 분석을 하는 건 정보지. 지진파 자체는 신호고 지진파로부터 얻은 유용한 거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같은 경우에는 체온 자체는 신호고, 그 다음에 체온으로부터 우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는 건 정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주의 빛은 신호고, 우주의 빛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신호는 굉장히 불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센서라고 얘기해. 센서라고 하는 거는 저 발생한 신호를 뭐로 전환해 주는 거?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센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빛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건 광 센서. 자, 그러면 광 센서 어딨니? 여러분 몸에 광 센서 눈에 있죠? 우리 눈은 광 센서예요.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감지하는 거 온도 센서.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에서 온도 센서에 해당하는 건 피부겠지? 그 다음에 지금 온도 센서 같은 게 있어 온도를 이제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를 감지하는 건 화학 센서. 그래서 이 연기를 감지해서 이 가스의 성분까지 화학하면 가스가 누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지. 가스 경보기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건 압력 센서,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건 가속도 센서인데, 자, 그러면 갑자기 손이 스마트폰을 들었네. 스마트폰에는 무슨 센서 있을까? 하나만 있진 않아. 하나만 있진 않아. 자, 무슨 센서가 있을까? 일단 압력 센서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터치할 때 세게 누르느냐 약하게 누르느냐에 따라 다르지. 또 전기를 감지하는 센서, 이게 정전 센서가 있어요. 이게 딱 터치를 하면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기가 흐르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카메라 있는 거 무슨 센서? 빛을 감지해야지 사진이 찍히지. 여기 광 센서 있는 거야. 이해 갔니? 광 센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크도 실은 압력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이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압력은 소리의 압력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소리의 압력을 측정해 마이크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 센서도 있어. 예를 들면 여기 돌리는 걸로 나는데 나는 안 풀어놨지만 얘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했다면 화면 돌아가잖아. 이거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감지하는 거야. 중력을 감지하는 거거든. 실제로 여러분 건강에 들어가면 여러분 몇 걸음 걸었는지 어디 올라갔는지 그 다음에 여기 땅 지지고 섰는데 고르게 지지하고 있는지 한쪽에만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센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센서라고 하는 거는 저런 이제 다양한 신호를 이제 이거를 이제 전기시로 전환하는 거 이제 센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왼쪽 잠깐 보시면 바코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광 센서를 쓰죠. 어디서 많이 쓰냐, 광 센서? 바코드 스캐너? 다이소 가면 많이 쓰지 않아? 셀프 계산 안 해봤니? 그 다음에 여기 홍루이젠도 광 센서 쓰잖아요. 바코드 이렇게 찍을 때 빛 뿅뿅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진단기, 음파가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센서지. 그래서 예를 들면 초음파 진단기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아의 성별 확인하지. 4개월에 이제 태아의 외부 생식기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 얘기했고, 스마트폰은 여기 가속도 센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광 센서도 카메라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는 초음파 발생시키는데, 어머니 아버님 그 후진하실 때 소리 들은 적 없어? 삐삐삐삐삐삐삐삐 들어본 적 없어? 거기 뒤에 범퍼에서 초음파를 계속 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빨리 오는데? 너무 가깝잖아. 멈춰. 약간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센서라고 하는 거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제 바꿔주는 거를 이제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도 또 두 종류로 나누면, 여기 이제 자연에서 발생한 변화 말고 만약에 이제 신호를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인 거냐라고 나누면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어. 신호의 종류는 첫 번째는 아날로그 신호랑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나눌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무슨 신호?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야. 그럼 여기 빛이나 소리나 압력이나 온도 같은 경우는 다 무슨 신호게? 아날로그 신호고,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자, 질문합니다. 요거 무슨 시계? 무슨 시계?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시계? 아, 저거 내가 아날로그 그랬어. 미안. 저거 디지털 시계. 딱딱딱 떨어지잖아. 요건 무슨 시계? 요거는 아날로그 시계야. 그래서 이거는 자연 발생에서 한 신호들은 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보통 저런 신호들은 아날로그 시계고, 디지털 신호는 이제 불연속적인 신호인데, 우리가 얘를 기호로 표시할 때는 몇 진법 쓰게? 이진법으로 표시한다. 거기 이진수라고 나지? 이진수는 숫자 뭐랑 뭐만 쓰는 거야?
0이랑 1로만 쓰는 건데 이거 왜 초등학교 때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무슨 법 쓰죠? 우리는 십진법 쓰죠. 십진법은 숫자를 몇 개 쓰는 거야? 10개를 쓰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9까지 쓰는 거야. 그래서 실은 원래 0은 자연수도 아니지만 0, 1, 2, 3, 4, 5, 6, 7 아니 잠깐만 땡겨 쓸게요. 십진법으로 0, 1, 2, 3 이거 고이 그 비문학에 나왔다던데 9면 자 그 다음에 1 더하면 어떻게 돼? 1 더하면 숫자 쓸 게 없으니까 0을 쓰고 자리 바꿔서 1 들어가는 거야. 요게 십진법이거든. 그럼 만약에 얘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자 못할걸? 이진수 자 0은 뭐게? 0 얘는 1이야. 자 그럼 2는 어떻게 2 안 쓸 건데? 1을 더하면 2를 쓸 수가 없으니까 0 써주고 자리 바꾸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은? 정답. 4는? 그러면 1 더하면 0. 그러면은 자리 바꿔서 그럼 또 2가 되지. 0, 1 이렇게 되는 거야. 1, 0, 0. 5는? 1, 0, 1. 그럼 여기는? 1, 1, 0. 얘는? 1, 1, 1. 그 다음에 1, 0, 0, 0. 그 다음에 1, 0, 0, 1. 얘는 10,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1씩 이렇게 더하는데 그래도 되게 웃긴 거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의 자리고 여기는 2의 자리야. 그러면 여기는 2의 제곱자리야. 아니야 진짜 여기가 2의 자리니까 얘가 2인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자리에 1, 1의 자리에 1이라 3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 2의 제곱자리잖아. 그래서 4야. 그 다음에 2의 제곱 1 해가지고 5야. 요게 들어가. 요게 이진법인데 이게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다 이진법 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표면에 자석 같은 애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1,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0.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USB 같은 애들은 이렇게 돼. 약간 이렇게 전자가 보관될 수 있는 홈이 되게 미세하게 있어. 전자가 없으면 0, 뭐 전자가 있으면 1 이런 식으로. 얘를 항상 그래서 이진법으로 이제 바꾸는데 장점은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운반할 거야?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 불러줄게. 이걸 그대로 옮겨가. 내가 직접 부르지 않는 이상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저장이나 운송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면서 무슨 신호까지 바꿔주냐면 디지털 신호까지 바꿔줘. 그러니까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빛이라던가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잖아. 그 얘네들 이제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한 전기 신호로 바꿨다가 이거를 이제 뭐로 바꿔주냐면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를 얘기할게. 그러면 선생님이 소리를 이렇게 지를게. 아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여기 너무 재미없지.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신호라고 하면 내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거는 지금 신호를 무슨 신호로 나타낸 거야? 전기 신호로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시간대로 잘라. 시간대로 잘라. 그 다음에 요거를 수치화해. 이 친구는 4면 그 얘는 6, 뭐 얘는 7,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는 6.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다시 또 몇 진법으로 바꿔. 이진수로 바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디지털 신호는 원본 신호랑 같겠네. 같을 수가 없지. 같을 수가 없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 동안의 신호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는 원본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당연히 손실이 있어. 그러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그치. 얘네들 일정한 주기로 시간별로 자를 때 최대한 촘촘히 자르는 거야. 그럼 대신 뭐는 커질까요?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화질이 좋은 동영상은 용량이 되게
커. 근데 대신에 화질이 되게 어때? 좋지. 근데 화질이 나쁜 동영상을 보면 문제는 크기가 되게 작은 대신에 사람이 얼굴이 요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요렇게 점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너무 긴 시간 동안 추출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흥분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20쪽 그래서 이제 밑에 잠깐 이제 보시면 자,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나왔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그래서 대부분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더 정확하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운반할 거냐는 거야.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진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진수는 체크하시고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는 다 디지털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할 때 센서에서 변환할 때 조심할 거. 센서에서는 빛이나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끊김이 없어. 무슨 신호였다가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전환 한번 더 해줘야 돼. 근데 센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리하는 센서도 맞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센서를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꿨다?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봐야겠지. 학습지를 봐야겠지.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거기 밑에 자연의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보시면 지금 온도, 습도, 빛, 유체 흐름 이거는 이제 자연 신호고 센서에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근데 여태까지는 연속적인 값이어서 아날로그였지만 이거를 변환을 해서 시간별로 짝짝짝짝 잘라가지고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환을 시킨다. 그래서 이게 불연속적인 신호니까 요거의 단점이 요거의 장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반하기 쉽고 저장하기 쉽고 전송하기 쉽고 그렇게 되지만 단점은 이제 뭐냐면 기존 정보랑 완전 뭐 할 수는 없다. 똑같을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거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면 왜곡되거나 입을 당연히 잃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용량을 크게 찍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정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용량이 적고 복사 편집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다르대잖아. 음악도 들을 때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 콘서트에서 듣는 거랑 콘서트 녹음해가지고 보는 거랑 비슷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콘서트장에서 듣는 건 아날로그 신호지만 실제로 그거를 재생해서 듣는 건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완전 음질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오시면 22쪽 요거 마무리해버리자잉. 자, 그래서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쉽다. 그래서 전송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통신에서 보내는 거 다 디지털 신호고요. 디지털 정보는 여러 가지 분야에 쓰는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북한 같지 않아? 이거 영어로 뭐게? SNS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이것도 이제 디지털 정보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환자의 신체 조직 이거는 뭐 입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쉽네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게 문제긴 합니다. 자, 거기 21쪽 거기 마무리하고 조금 쉽게요. 여기 빨리 넘어가 버려요. 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체크는 같이 갑니다.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거 두 글자로 신호. 자, 그래서 이 신호에서 유형한 형태를 신호를 분석해서 유형 형태 만든 건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를 바꾸는 장치,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는 아날로그,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건 디지털. 밑에 그거 4개는 마무리 한번 해봐. 자, 어디 볼까? 자, 1번에 OXO. 자, 뭐가 틀린 거냐면 파동의 형태로만 전달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압력이나 온도는 파동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센서. 2번에 센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연속적 변하는 거 A, 이진수 D, 디지털 기기 D, 자연에서 발생하는 건 A, 재생, 전송 편하다 D. 그 다음에 4번에 디지털로 변화. 10분만 쉬자. 자, 이게 그래서 큰 1단원이 끝난 거고 여기가 이제 큰 2단원이야. 자, 여기서 이제 큰 2단원은 그 단원의 제목은 물질과 규칙성. 그래서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원소, 원자, 분자, 물질 그렇게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스펙트럼부터 나와. 그래서 요새 개정된 거부터는 이제 스펙트럼부터 나오는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자, 이제 스펙트럼은 여러분 언제 배웠냐면 중3 때 배우세요. 선 스펙트럼. 기억나? 리튬이랑 스트론튬이 불꽃 반응색이 똑같아서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빛을 프리즘이나 혹은 분광기라고 해서 빛을 나누는 기구에 통과를 시키면 빛이 이렇게 여러 색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해. 그래서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것부터 갈게. 여기서 지금 혹시 어디가 빨간색인지 혹시 기억해? 알았습니다. 자,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보라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 요걸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데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 혹시 적외선이야.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좀 작은 빛인데요. 전자레인지에 쓰는 빛. 마이크로파. 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보다 에너지가 되게 작은데 TV나 라디오 송출신에 쓰는 파동. TV나 라디오. TV나 라디오. 라디오파. 참고로 요걸 합해서 전파를 알려. 얘도 빛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냐의 차이거든. 그러면 가시광선의 보라색 바깥쪽인데 좀 에너지 큰 빛. 얘를 이제 자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크고요. 뼈 사진 찍는 빛. 오키. X선보다 에너지 크고요. 요걸 떼면 안 걸리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노출되면 헐크가 될 수 있어요. 방사선 맞고요. 감마선. 오케이? 요 애들을 다 전자기파라고 해서 빛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요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게 다 빛인데 솔직히 우리가 속칭 빛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가시광선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는데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가 이제 큰 빛이에요. 일단 나누면 이렇습니다. 진동수계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일단은 매질을 얘는 진동시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이동하는 거를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파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공기를 진동시킬 때 이렇게 진동시키는 게 힘들 것 같니? 이렇게 진동시키는 게 힘들 것 같니? 내가 공기를 이렇게 진동을 시킬 거거든. 이렇게 진동을 시킬 때 에너지가 많이 실려서 가겠니? 이렇게 진동시킬 때 에너지가 많이 진동이 되겠니? 두 번째 거지. 그래서 이게 공기나 매질을 많이 진동시킬수록 에너지가 커. 그래서 진동수가 그 에너지가 큰 빛.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한다면 위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널찍널찍하게 간격을 그리는데 얘네들 되게 자잘하게 그리거든요. 요 사이 간격, 파동에서 여기 가장 높은 곳에 높은 사이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요 사이 간격을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조금 나으셔서 그래서 이게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로 갈수록 뭐가 기냐?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의를 말씀드리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어떤 빛을 프리즘이나 분광기에 이제 통과를 시켰었을 때 에너지별로 혹은 파장별로 빛이 나눠지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빨간빛, 보라빛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빨간빛이 에너지가 작은 빛이고 보라빛이 에너지가 큰 빛. 아니면 빨간빛이 파장이 긴 빛이고 보라색 빛은 파장이 짧은 빛.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에너지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갑자기 이 스펙트럼을 왜 얘기를 하냐면 스펙트럼은 이제 분석을 해서 우주에 있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스펙트럼의 종류부터 나와. 이거는 약간 중딩 때도 했었거든. 이게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3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2개로 한 다음에 하나 더 나눌게.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빛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눈에 보이는 빛은 얘네들이니까 보라색까지 얘네가 연속적으로 이제 나누어지면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빛이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냐?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고온의 광원이에요. 고온의 광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별 얘기할 수 있어요. 별. 태양 같은 거 있지. 별. 그다음 고온의 광원.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왜냐면 여기 말장난 좀 있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LED 말고 백열등 같은 거. LED 말고 백열등. 그래서 고온의 광원, 햇빛,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분광기를 통과를 시키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끊김이 없이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검은색 바탕이나 저 바탕에 선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그 경우는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선 스펙트럼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일단 방출 스펙트럼 나타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고온 기체. 고온 기체. 이거 되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이건 정확하게 이제 외워야 돼. 고온의 기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체를 유리 안에 가둬놓고 전압을 막 걸어서 얘가 빛을 방출하게 하는 거를 기체 방정관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많은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 방출 스펙트럼이야. 에너지가 큰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검은색 바탕에 요렇게 특정한 파장의 선이 나타나. 요걸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요 선을 무슨 선이라고 얘기하냐? 방출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방출선을 기억할 거는 이게 모든 원소는 다 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소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원자는 다 기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체는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방출한다. 혹은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빛을 방출한다. 아니면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방출선의 위치는 원소마다 달라. 그래서 지구에서는 요 고온 기체들에 대한 방출 스펙트럼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은 다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인데 흡수 스펙트럼은 조금 조건이 달라. 흡수 스펙트럼은 예를 들면 저기서 햇빛 예시를 들까? 햇빛이 지나다가다가 중간에 뭔가를 통과해. 여기서 뭘 통과하냐면 저온 기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기체가 기체인데 저온 기체를 통과를 해. 그러면 원래 햇빛이 방출하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라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나타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체가 저온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이 저온 기체가 뺏어가. 그래서 저온 기체가 여기서 에너지를 뺏어간 부분만 검은색 선이 나타나. 요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 온도가 낮은 기체가 요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흡수선이라고 그래. 요거를 이제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주가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주는 온도가 마이너스 269도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나 춥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별빛이 들어올 때 우주에서 에너지를 뺏기고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에서 만약에 별빛에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저 전자기파 스펙트럼 관찰하면 다 무슨 스펙트럼을 관찰이 되게? 흡수 스펙트럼 관찰이 돼. 근데 이 흡수선도 뭐마다 다르다? 원소마다 달라. 그러면 만약에 우주에서 오는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했는데 지구에 있는 어떤 원소의 방출선이랑 위치랑 개수랑 다 똑같네? 라고 하면 뭐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다?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같은 종류의 원소라면 같은 종류의 원소는 방출선이랑 뭐의 위치가 같으므로 흡수선의 이제 위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방출 스펙트럼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방출선 비교를 해서 이제 원소의 이제 종류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친구가 많이 방출하거나 많이 흡수하면 이 부분의 선이 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빛이면 더 밝은 거야. 더 밝고
여기 흡수되는 부분도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더 진해질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선폭이라던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 얼마나 기체가 많은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있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요게 스펙트럼 파트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이제 32쪽의 중간 밑에 그림 보시면 거기 지금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 그림 나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수소랑 탄소 나와 있지? 수소 흡수 스펙트럼의 검은 선, 흡수선이랑 방출 스펙트럼의 방출선 위치 똑같지? 탄소도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 선이랑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의 그 위치 똑같지? 그러니까 흡수선, 방출선 위치가 같으면 아 같은 종류의 원소구나 파악해줘야 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33쪽에 자 거기 이제 우주의 원소 분포를 보시면 결국은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는 이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다는데 두 개를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의 종류를 파악하는데 원소의 종류는 지금 별빛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좋잖아. 그래서 만약에 원소의 종류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뭐와 뭐의 위치가 같다? 방출선이랑 흡수선의 위치가 같다. 요거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이유는 원소의 종류마다 흡수선이랑 방출선의 위치나 개수 같은 걸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질량비는 이게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거나 많이 방출하면 방출할수록 흡수선의 세기, 밝기라던가 선폭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져. 그래서 좋잖아.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어. 진하거나 두꺼우면 질량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량비를 이제 알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원소의 종류는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이 친구들의 선폭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걸로 뭘 알아냈느냐? 결국 결론이 이거야. 이걸로 결국은 우주의 구성원소 중에 이거 또 나온다. 제일 많은 건 누구와 누구? 수소와 헬륨이라는 걸 결국은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관찰했었을 때 이 친구들의 이제 질량비가 몇 대 몇인 거를 이제 확인했냐면 74대 24 대략 몇 퍼센트예요. 얘 대략 몇 대 몇인 걸 확인했다. 3대 1인 걸 확인했다가 스펙트럼 분석의 결과야. 그래서 요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주의 구성원소의 대부분은 이제 수소와 헬륨이고 자 구성원소 대부분은 이제 수소와 헬륨이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참고로 저 3대 1은 그냥 아예 어떻게 하셔야 되게요? 저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저거는 저렇게 저 친구들이 관측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야. 수소 헬륨 3대 1, 수소 헬륨 3대 1, 수소 헬륨 3대 1, 수소 헬륨 3대 1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디 한번 다시 보시면 중간에 계속 스펙트럼 그림 잠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그림 잠깐 보시면 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제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보이지? 그러니까 원래 태양이 방출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었는데 태양의 대기에 있는 기체들이 흡수를 한 부분이 검은색으로 나타낸 거야. 이거를 이제 프라운 호퍼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랑 아까 그 각각의 원소들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태양의 대기에 수소나 헬륨이나 칼슘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탐구자료장 그거 별표 그거는 잠깐 볼까? 거기 탐구자료장 걔는 별표 살짝 보시면 이게 별표인 게 외우란 뜻은 아니고요. 이 친구를 분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뜻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좀 흐릿흐릿하긴 한데 지금 백열 정보 보시면 여러분 책이 더 선명하긴 할 건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끊김이 없지. 이걸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요거는 까만 바탕에 선이 나타나 있지?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돼. 이거는 뜨거운 수소, 뜨거운 헬륨, 뜨거운 나트륨, 뜨거운 칼슘 원소가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 A에서 온 빛을 이제 관측한 흡수 스펙트럼이고 별 B에서 온 빛을 관측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인데 만약에 이 방출선이랑 흡수선이 겹치지 않으면 그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 칼슘의 방출선이 별 A에 없지. 한번 확인해봐. 칼슘의 방출선이 별 A의 흡수선으로 안 나타나지. 아, 그럼 뭐는 없다? 칼슘은 없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별 B에는 누구 게 없어? 별 B에는 나트륨의 흡수선이 안 나타나 있지. 아, 그러면 별 B에는 뭐가 없어? 나트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 A의 대기에 있는 기체는 일단은 수소가 있고요.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고요. 나트륨이 있나? 나트륨이 있지만 뭐는 없고 칼슘은 없고 그 다음에 별 B 같은 경우에는 수소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은 없고 그 다음에 나트륨도 없고 그 다음에 대신에 뭐는 있고 칼슘은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자 우주의 원소분포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이건 별표 뭐와 뭐다? 수소랑 헬륨. 그래서 수소랑 헬륨.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이랑 비슷했고 그 다음에 질량비 체크해야 돼. 몇 대에 몇? 반드시 외워라. 아 이거 정말 몇 대에 몇? 반드시 외워야 된다. 3대 1. 여기가 조금 숫자가 외울 게 되게 많거든. 어쨌든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고 질량비가 3대 1인 거. 그래서 그거는 외워야 돼. 이 파트는 조금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게 좀 여러 개가 있어. 우주의 구성 원소가 그래 수소와 헬륨이 3대 1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럴 거야 라고 예상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모프라는 과학자인데 그렇게 이제 예상한 과학자가 내세운 이론이 체크할게. 그걸 빅뱅 우주론이라 해. 빅뱅. 자, 빅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빅뱅을 다른 말로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폭발 우주론이고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고 이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처음에 우주는 한 점이었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이제 한 점이었는데 문제는 온도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밀도도 너무 큰 거야. 그럼 상상해봐. 예를 들면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봐. 누가 여러분을 계속 막 누르고 막 압력을 막 가해. 막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막 공부해 나가지 마 이러면 어떻게 나중에 폭발하겠지. 폭발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덩어리에 굉장히 온도가 높고 밀도가 큰 거였는데 이 친구가 한 방에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하면서 에너지가 분산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 분산이 쫙.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부피는 점점 커지는데 문제는 이게 우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실은 질량과 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몸 안에 쌓이겠지. 어떻게 돼? 살찌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돼? 살 빠지지. 아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피는 계속 커지는데 이 문제는 우주의 질량은 계속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아까 우리 부피분의 질량을 뭐라고 하지? 우리가 이제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거든? 밀도라고 하는데 부피는 커지는데 얘는 안 변하다 보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계속 자라죠. 작아지고 이거는 에너지가 공간으로 넓게 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는 계속 낮아질 거다. 온도는 계속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문제는 우주에 이제 입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입자들이 약간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둔해지다 보니까 얘네가 부딪히고 하면 크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커질 수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별도 생기고 성운도 생기고 뭐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요걸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 그래서 일단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요거 4개는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우주는 초고밀도의 몇 점이었다? 한 점이었다. 요거 4개 되게 중요해.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문구로 외워버려.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우주 전체 질량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밀도와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저 얘기 계속 많이 물어봐. 진짜. 여기서 이제 계속. 그래서 결국은 이 빅뱅 우주론이 왜 맞습니까?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발견된 이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빅뱅 우주론에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수소랑 헬륨이 우주의 대부분일 거고, 그 친구들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라고 하는 예상을 내놨는데, 실제로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자, 요게 첫 번째 증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중간에 원자가 생기면서 빛이 방출이 되는데, 그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 이게 방열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됐어. 요렇게가 이제 증거 두 번째야. 그래서 현재 이제 빅뱅 우주론은 조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빅뱅 우주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 부피가 커지면서 이제 질량은 부피가 커지지만 부피는 커지지만 이제 질량은 일정한데, 대신에 그래서 밀도는 줄고 온도는 줄어들고, 저거는 이제 기억해줘야 돼. 그래도 여기 한번 하니까 낫지 않아? 아닌가?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웬 헛소리인가 싶을 건데요. 그래도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여기가 제일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내가 기억했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는 안 배웠던 걸로 기억은 하긴 하는데, 일단 책에 있으니까 하나는 얘기할게. 우주의 부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요. 이게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 라고 하는 실은 이론 가지고도 한바탕 싸웠었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 과학자들은 두 개로 싸웠어. 우주가 크기가 일정해. 어떤 과학자는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 요걸 이제 싸웠거든. 누가 이겼을 것 같아? 너는 근데 이거 중3 때 배웠는데. 으짜.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 라고 하는 거랑 우주가 안 커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론이 대립했는데, 일단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지금은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법칙이 이제 허블 법칙이거든. 아까 그 허블 망원경의 그 허블씨인데, 이분이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아예 확신을 시켰어. 이게 중3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빅뱅 우주론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야. 그 중3 때 여기 풍선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후 부는 실험 칠단원 눈이 감긴다. 안 배웠나 보다. 그래서 오케이. 자, 실제로 여기서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게? 부피가 커지면 저 스티커 사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블 씨가 실은 발견한 건 뭐냐면, 요 두 개를 은하라고 했을 때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은하에 발이 달렸나? 은하에 날개가 달렸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실은 은하가 멀어졌다기보다는 공간이 넓어진 거야. 아, 우주는 뭐 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요거를 발견한 게 허블이야. 요게 이제 발견하신 분이 이제 허블이고, 그거와 관련된 법칙이 이제 허블 법칙인데, 지금 보면 하나 더 그릴게.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그릴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두 친구들이랑 이 두 친구 비교하면 얘네들은 가까웠죠. 가까운 애들보다 먼 애들이 실은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알아냈거든요. 참고로 우주의 대신에 크기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블 씨가 발표한 거는 뭐냐면,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는데, 이게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대로 가야겠다. 반대로 갈게.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이 친구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리 멀어지더라라고 하는 거를 실은 발표를 했어. 은하 사이의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서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이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빠르다는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건 책에 있어. 세로축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축이 뭐 사이의 거리? 은하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그래프 아예 어떤 그래프 나와 있어? 이렇게 정비를 나타내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멀리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라고 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문자를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래서 은하 사이 거리를 얘를 얼어놓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속도를 이렇게 먼저 놔야겠다. 그래서 후퇴 속도는 멀어지는 속도 은하 사이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미안해요. 반대로 쓸게요. 반대로 쓸게요. 자, 다시. 왜냐면 주어가 틀리면 안 돼. 은하의 후퇴 속도. 멀리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후퇴 속도가 은하랑 거리에 비례하는, 그래서 문제 우리가 속도는 보통 얘는 V라고 쓰고 얘는 은하간 거리를 R이라고 놨대.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통 문자를 쓰는데 식을 외울 필요는 없으면 혹시나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수학 배우신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요? 자, 기울기는 뭐분의 뭐 계산하면 돼? 거리분의 속도 하면 되지? 이 거리분의 속도 하면 요 h라고 하는 뭐가 나오네? 숫자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허블 상수라래.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에 해당하는데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단위가 좀 애매한데? 거기 내가 숫자 하나만 읽어볼게. 여기가 100이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0에 이거 이렇게 설명할 건가? 10의 3대 단위가 여기가 메가파섹이고 뭐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세컨드라고 하면 그 선생님 이동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요즘 이거야. 그냥 은하 사이 간격이 100 메가파섹이면 걔네들이 1초당 멀어지는 속도가 10,000km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들 더 빨리 멀어져 라는 얘기고, 그냥 요 기울기는 일정한데 이 기울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허블 상수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는 뭐 곱하기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저 은하들이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겠네? 붙어 있지 않았을까? 처음엔 붙어 있다가 얘네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붙어 있던 은하가 멀어진 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요거는 은하의 속도, 은하의 거리인데 지금 요거를 그대로 문자 간에서 쓰면 여기가 지금 거리가 R, 그 다음에 속력은 V. 그러면 여기서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h분의 1이라고 숫자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허블 상수의 역수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주가 생기고 나서부터 은하들끼리 멀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게 결론은 우주의 나이야. 왜냐면 맨 처음에는 우주에 은하들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뭔 소리야? 싶으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주는 한 점이었는데 폭발해서 지금 현재도 우주는 계속 점점점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가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 형광색으로 친 요거 있지? 이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쨌든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도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밀도가 줄어들 거고 에너지가 뭉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온도가 낮아질 거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에 갔어? 그래서 결국은 우주가 폭발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주가 그럼 탄생하고 나서, 그럼 우주가 생기고 나서 뭐부터 생겼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제 복습부터 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뭐라 그래?
물체라고 얘기를 해요. 물체를 이루는 성분을 뭐라고 부르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를 뭐라고 부르게? 원자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건 중학교 거야. 자, 원자는 뭐와 뭐로 돼 있어? 중심에 원자핵. 자, 무슨 자나? 플러스.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 도는 거 전자 마이너스. 자, 근데 이 친구랑 전하랑 똑같다 다르다? 똑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근데 여기까지가 딱 중학교 때까지 한 거거든? 맞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쪼갤 거야. 자, 원자핵을 더 쪼갤 거야. 자, 원자핵을 이제 더 쪼개면 뭐와 뭐로 나눠진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지고요. 양성자가 왜 양성자게? 플러스니까 양성자야. 중성자가 중성자인 이유는 전하를 안 떼어서 중성이니까 중성자야.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친구들도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 얘네들은 우리 어떤 입자로 되어 있어? 쿼크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어. 요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맨 처음에 뭐가 생겼다? 쿼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생기고? 원자핵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생기고? 원자 생기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해.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36쪽에 자 36쪽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 생성이라고 하겠다. 잠깐만. 입자의 생성이라고 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입자의 생성은 거꾸로 가는 거야. 입자의 생성은 거꾸로 가는 거야. 첫 번째, 빅뱅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쿼크가 생겼어. 우리가 쿼크 같은 입자를 뭐라고 하느냐? 기본 입자라 그래. 기본 입자 생성.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쿼크랑 전자를 말하고요. 참고로 이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본. 뭐를 이루는 입자? 물질을 이루는 말 그대로 입자. 요거를 기본 입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 입자가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뭐와 뭐가 생겼다?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겼어.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다음에 뭐가 생겼어? 원자핵 생겼어. 자,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원자핵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자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때 생긴 원자핵은 무슨 원자핵임을 조금 조심하자. 헬륨 원자핵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이랑 전자랑 뭉쳐서 원자가 생겼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솔직히 조금 조심하실 게 딱 두 종류 원자만 생깁니다. 수소랑 헬륨 원자가 생겨요.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생기고 그 다음에 자 이후에 이제 결국은 뭐가 생겼냐? 별이 생기고 은하나 이런 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게 순서야. 순서 외워야 돼. 다시 빅뱅, 그 다음에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에 수소 헬륨 원자, 그 다음에 이제 별과 은하가 생겼어. 여기까지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게 지금 선생님이 형광색으로 쓴 게 딱 몇 단계 몇 단계야? 여기랑 여기 형광색으로 표시했죠? 꼭 외워야 돼.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긴 시점은 이거는 우리가 시점은 언제라고 하냐면 얘는 3분. 빅뱅 이후 3분에 생겼고요. 되게 웃기죠? 3분이에요. 왜 3분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분이고 요때 온도는 10억 켈빈이었다고 해요. 아까 그 우리 기본량에서 켈빈 했었지? 켈빈.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긴 거는 38만 년. 38만 년. 그 다음에 온도로 치면 3000 켈빈.
됐니? 그래서 일단 여기를 포커스로 두고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입자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제 추정이 들어가요. 추정이죠. 왜냐면 아무도 요 탄생하는 거 눈으로 봤니 못 봤니? 아무도 못 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 빅뱅 이후 맨 처음에 이제 뭐가 생겼냐?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요. 원래 이제 기본 입자는 쿼크랑 원래 경입자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그냥 전자라고만 합시다. 결과 됐니? 맨 처음에 생긴 건 쿼크와 전자야. 그래서 쿼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자 중에서 제일 작은 입자 중에 하나가 이제 쿼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쿼크는 원래는 6종류가 있어요. 6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6종류 이름이 되게 웃겨요. 아, 이거 진짜 쪽팔린데. 이름이 위, 아래.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맵시 쿼크, 야르탄 쿼크. 왜 번역이 저렇게 됐죠? 에이, 이쁘겠죠. 그 다음에, 이쁘게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쿼크 이름이 이렇게 6개야. 그래서 영어로 up, down, 맵시가 예쁘다. 아우, 참하네. 그래서 charming이야. 그래, charm. 아, 진짜야. 도대체 왜 저런 이름을 붙였죠? 야, 원래 과학자들은요, 이름을 못 붙여요. 빛을 뭐라 그래, 입자로. 광자라고 그러잖아. 미친놈이지. 아니, 못 붙여. 그 다음에 야릇은, 왜 근데 이건 진인데, 이건 야릇이 영어로 strange야, strange. 아니 왜 이상하다고 안 하고 야릇한이라고 했죠? 에이씨. 야릇한. 그때 약간 야한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이 파트 배웠을 때 대학에서 교수님이 영어로 했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 charm인가 보다. 스트레인지인가 보다. 근데 번역이 야릇이래, 야릇. 너네 큰일 날 뻔했어. 너네 왜 큰일 날 뻔했냐면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정말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 모든 한자어를 한글화를 시키자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찰력이라고 안 배울 뻔했어. 뭐라고요? 슬림힘. 슬림힘. 그래서 예전에 다른 데서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용수 처리해서 이렇게 떨리는 거를 한자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하더라고. 단순히 기억이 안 나고 조화는 어울리다, 어우러져서. 근데 진동이니까 떨림, 떨림 이렇게 번역하더라고. 근데 뭐 솔직히 한자어 쓰는 게 좀 이렇게 허세일 수도 있지. 자, 허세일 수도 있지. 어쨌든 그래서 쿼크 6개 중에 2개를 외우셔야 돼요. 위 쿼크랑 아래 쿼크인데 이 친구가 이름이 업이고 이 친구가 다운이라고 쓰기 때문에 보통 U라고 쓰면 위 쿼크고 다운이라고 쓰면 아래 쿼크예요. 위 쿼크, 아래 쿼크. 위 쿼크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쿼크, 아래 쿼크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는 그래서 쿼크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전하량을 외우셔야 돼. 전기를 띠는 정도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전하량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전기의 기준은 전자로 쳐요.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 전하량을 1로 두거든요.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해. 일렉트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위 쿼크는 플러스 전하고 체크해. 전자 전하량의 3분의 2배야. 전자 전하량의 플러스 3분의 2배야. 자, 전자 플러스 3분의 2배. 자, 그 다음에 아래 쿼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전하량의 3분의 1배야. 어쨌든 빅뱅 이후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입자들이 생겼는데 이제 쿼크와 전자가 생겼고 이게 컨닝 좀 하면 10의 마이너스 35초래요. 요때 이제 기본 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입자가 생기려면 온도 얘네가 충돌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입자가 맨 처음에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자는 근데 쿼크에 비하면 겁나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우주를 되게 완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이제 식어서
두 번째 뭐와 뭐가 생겼냐면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양성자, 중성자는 체크할게요. 쿼크 몇 개가 모여서 생겼다? 3개가 모입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가 이제 3개가 모여서 생깁니다. 쿼크 3개가 생기고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양성자는 위, 아래예요. 위 쿼크, 아래 쿼크야. 위, 아래. 그래서 양성자 우리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보통 괄호하고 UUD라고 써. 그 다음에 중성자는 그럼 약간 얘가 UUD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UDD밖에 안 되지. UUD, UDD. 그래서 전하 볼게. 위커크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거든요. 근데 얘가 개수가 몇 개? 2개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하나에서 여러분 덧셈 할 수 있지? 계산하면 얼마 나와? 플러스 1 나오지. 그래서 얘는 양성자는 양성이라 전하량이 1이야. 오케이? 양성자는 전하량 1이야. 자,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UDD니까 플러스 3분의 2짜리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짜리가 몇 개가 있고 2개가 있어서 전하량 얼마? 제로야. 그래서 양성자가 양성인 거 되게 중요하고요. 중성자가 뭐인 거 되게 중요하고 전하 안 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화 안 띄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았어요. 처음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이제 많았는데 이유는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얘 나중에 우주가 점점 식으면서 잘못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개수가 비슷했는데 식으면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이제 많아진 상태로 이제 몇 분에 돌입한다? 3분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온도는 온도는 식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제 원자핵이 생기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자핵이 생기는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 중요해요. 온도래. 시간 중요해요. 빅뱅 후 몇 분? 3분이고 요때 우주의 온도는 10억 켈빈 정도 됐다고 해. 그래서 원자핵은 2종류 원자핵만 생겼는데 첫 번째, 아까 전에 저기서 수소 안 쓰셨잖아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쓸게요. 수소 원자핵은 생겼다고 보기 조금 애매하고 이제 생긴 거는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기는데 무슨 과거 얘기도 아니고 헬륨 원자핵이 생기는데 수소 원자핵이 왜 생겼다고 하기가 그러냐면 양성자 이퀄 수소 원자핵이야. 양성자는 그냥 수소 원자핵이 돼. 양성자는 그냥 수소 원자핵이 되고 헬륨 원자핵은 체크할게요. 양성자 2개와 그 다음에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온도가 식어서 저렇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온도가 조금 식어가지고 온도가 이제 식어서 저렇게 이제 입자들이 운동이 둔해지면서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힘으로 이제 묶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랑 이제 중성자가 생겼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생겼을 때 당시의 질량비가 3대 1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3대 1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하면서 할게요.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원자핵 생성 그렇게 되고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서 드디어 뭐가 생성? 원자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원자는 한 118여 종 되는데 원자 지금 딱 2종류거든요. 딱 2종류 원자 생겨요. 무슨 원자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자, 수소 원자와 이제 헬륨 원자. 그래서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에게다가 플러스 전자 1개. 자, 왜 전자가 1개입니까? 라고 하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모여야 하게.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거든. 오케이?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어야 되는데 수소 원자는 플러스기 때문에 전자 1개. 그 다음에 이제 헬륨 원자는 이제 헬륨 원자에게서 전자가 2개가 결합한 거야. 이게 생긴 시점이 연도 되게 중요해. 38만 년이고요. 38만 년이고 요때 온도가 3.켈빈이에요.
온도가 3000켈빈. 38만 년. 그래도 이제 3000켈빈. 요렇게 되는데 이때 수소랑 헬륨의 이제 진영비가 3대 1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긴 합니다. 만약에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양성자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하나 요렇게 그리면 수소 원자액. 끝. 됐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 중성자 하나, 플러스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액. 이해 갔니?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수소 원자는 어떻게 그려? 라고 하면 플러스에다가 누구 하나, 전자 하나. 미묘하게 다르지? 그 다음에 헬륨 원자는 어떻게 그려야 수소,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에서 헬륨 원자가 있고 여기 전자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전자 몇 개 결합한 거? 2개 결합한 거 보이지? 요렇게 이제 결합하고 요때 이제 우주로 빛이 뻗어나가는데 그걸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지금 요거를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됐니? 그래서 잠깐 그림도 보고 가시면 자 36쪽의 중간에 그림 보시면 쿼크 그림 보이실 거예요. 띄워줄까? 그렇자 36쪽에 거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쿼크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쿼크 그림이 중간에 보이는데 쿼크가 안 보이는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 얘기했어. 쿼크가 아니라 양성자랑 중성자 그림 거기 있지. 잠깐만, 이렇게 안 보이지? 양성자랑 중성자 그림이 거기에 있지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아, 더 밑에 페이지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양성자, 중성자 보이는데 지금 쿼크 3개인 거 보이지? 자, 그러면 이게 허용 쿼크가 무슨 쿼크일 것 같아? 위, 맞아. 위, 아래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도 중성자 보시면 아래 위인 거 보이지? 그래서 쿼크 3개가 모여서 뭐가 되었다? 거기서 이제 중성자 되었다.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랑 중성자 됐는데 양성자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 위 쿼크 하나, 아래 쿼크 2개. 됐어?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라고. 자, 외우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밑에 확대경 그림 보시면 이제 헬륨 원자액이 생기는데 요 헬륨 원자액이 생기는 과정을요. 나중에 써줄게. 여기 이제 빅뱅 핵 합성이에요. 여기다 글씨 쓸 수도 없고 정말. 요거 이제 빅뱅 핵 합성. 요거를 이제 빅뱅 핵 합성이라고 하거든. 요거를 빅뱅 핵 합성.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혹시 모르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는 아니고 일단 여기서 동위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원소의 종류는 같은데 이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이제 질량이 다른 친구들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그럼 원소의 종류는 여러분 어차피 이 다음 파트 주기율표로 하지만 그 양성자 수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해.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라고 그래. 양성자가 2개면 헬륨, 양성자가 3개면 리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가 양성자 하나면 얘는 수소 원자액이지. 그럼 지금 보시면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인데 중성자가 하나 붙어서 무겁잖아. 그래서 무슨 수소? 중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이제 동위원소인데 지금 중성자랑 양성자랑 결합을 했어요. 그 양성자 2개짜리가 되니까 헬륨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헬륨은 아닌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우리가 아는 헬륨 원자액이 되는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중수소에 중성자가 붙었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붙어서 무거운 거에 무거운 거라서 몇 중수소? 3중수소야. 3중수소. 3중수소에 양성자가 결합해서 뭐가 되기도 한다? 헬륨이 결합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 이것까지는 모르겠어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헬륨 원자액은 양성자 몇 개랑 2개랑 중성자 몇 개? 2개가 결합하는구나. 그리고 약간 말장난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양성자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도 돼? 수소라고 해도 돼. 오케이? 왜냐면 양성자가 그냥 한 개가 그대로 뭐가 돼버렸거든. 수소 원자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셔도 된다?
그냥 수소라고 하셔도 돼요. 양성자 하나를 그냥 뭐라고 하셔도 되냐면 요거를 그냥 수소 원자액이라고. 채원이 기절하겠는데? 잠깐만. 채원이 기절하기 전에 끝내야겠는데? 아, 나 진짜 어디까지예요? 내 몸이 채원아 거기 그 개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 오케이? 그 정도로 만족해 줄래? 죽어가는데? 그래서 죽어가는데? 자,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원자 생성해서 이제 38만 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게 아까 선생님이 칠판에 그린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림 그리는 거랑, 그래도 교재 보는 거랑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양성자 한 개가 그냥 수소 원자핵인 거 보이시죠?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뭐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가 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헬륨 원자핵인데 어쨌든 간에 플러스 2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자가 몇 개 결합됐다? 2개 결합을 해서 무슨 원자핵이 되었다? 헬륨 원자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요렇게 되지 않았나, 요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